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0년 2회 환경기능사 최근 관련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을 묻게 되죠.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급성이거나 만성이며 잎 뒤쪽 표피 밑의 세포가 피해를 입기 시작하며 보통 백화 현상에 의해서 맥감 반정을 형성한다.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잎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지표식물이 나왔어요. 지표식물이 뭐죠? 약한 식물. 그 가스에 대해서 가장 약한 식물을 지표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자주개나리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개나리를 다른 말로 알팔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표식물에는 자주개나리, 보리, 참깨, 담배 등이 있고, 강한 식물은 말 그대로 그 가스에 대해서 강한 식물입니다. 양배추와 무궁화, 옥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표식물 중에서 자주개나리 또는 알팔파, 그러면 황산화물, 아황산가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황산가스는 SO2를 아황산가스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일산화탄소는 CO, 오존이라는 것은 O3, 그리고 불화수소가스라는 것은 HF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문제 2번에 보면 hợp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hợp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hợp착이 있고 화학적인 hợp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을 반드시 우리가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버는 물리적인 hợp착이라는 것은 가역적, hợp착제의 재생이나 오염가스의 회수에 유리하다. 나무는 물리적인 hợp착에서 hợp착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온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hợp착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hợp착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물리적인 hợp착은 대체로 용질의 분압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분자량이 클수록 잘 hợp착된다. 다음에 화학적 hợp착은 물리적 hợp착보다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hợp착 과정에서 발열량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hợp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hợp착과 화학적인 hợp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물리적인 hợp착과 화학적인 hợp착의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A 집진장치의 집진극의 면적이 처리 유량이 A 나누기 Q가 200m/s 마이너스 1로 분전되고 있다. 입구 먼지 농도가 100g/m의 삼성, 출구 먼지 농도는 1.23g/m의 삼성일 때 이 먼지의 겉보기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도이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식을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타가 효율입니다. 효율은 1-exp, A는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Q라는 것은 가스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W1이라는 게 겉보기 이동 속도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없느냐 하면 효율이 안 나와 있어요. 효율. 따라서 효율을 계산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서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입구 농도하고 출구 농도라는 것은 집진기로 들어가는 농도와 집진기에서 통과된 농도죠. 그러면 제거 효율은 집진기로 들어가는 값이 100이에요. 빠져나온 값이 1.23입니다. 그럼 제거된 값은 그 차만큼 제거됐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퍼센트라는 제거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값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0.9877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된 값을 어차피 여기서 곱하기 100을 안 했으니까 둘 다 퍼센트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나누기 Q, 지금 A 나누기 Q라는 값이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20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 곱하기 W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을 대입을 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W1을 정리를 하게 되면 0.02m/s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팁에 보시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팁이 이해가 되는 분들만 문제를 풀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에 보면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목재나 석탄, 타르 등은 연소 초기에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이것은 긴 화염을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 장치에서 화염을 발생을 하느냐 발생을 하지 않느냐. 자, 그럼 먼저 정발연소라는 것은 휘발유 등의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연소법입니다. 반면에 확산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탄이나 석탄이나 타르는 고체거든요. 그래서 고체를 여러분들이 연소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화염,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 또 하나는 화염을 내지 않는 형태.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화염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는 분해 연소예요. 그래서 화염이라는 게 불꽃입니다. 불꽃을 내면서 연소를 해요. 반면에 표면 연소라는 것은 불꽃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긴 화염을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분해 연소가 정답이 되고, 반면에 설명에서 화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며 표면 연소가 정답이 됩니다. 반드시 구별하세요.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 암황산가스를 접촉산화법에 의해서 산화시켜서 황산으로 회수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는 촉매로 적합한 것은, 자, 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황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서 80%의 황산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접촉산화법 또는 촉매산화법 또는 산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촉매로 세 가지가 있는데 V2O5라는 오산화바나듐, K2SO4라는 황산칼륨, 그리고 PT라는 백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기 중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V2O5라는 오산화바나듐, K2SO4라는 황산칼륨.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팁에 있는 촉매의 종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장치의 분석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은 기체시료 또는 기여한 액체나 고체 시료를 운반가스에서 분리, 관내에 증겨시켜서 기체 상태에서 분리되는 각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무기물 또는 유기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성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는 물질,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 분석,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를 찾아놔야 되겠죠. 자, 어떤 시료로 분석을 하느냐? 기체 상태에서 분리한다. 다시 말해서 기체 상태로 여러분들 분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분석법 중에서 기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체가 가스가 되겠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비법. 그래서 기체와 기체를 연결하면 정답은 답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도 여러분들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과 집진기에서 필요한 여포제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직경이 20cm, 유효 높이가 16m, 여과 자료를 사용해서 농도가 5g/m의 삼성인 배출가스를 1200m/mini체로 처리하였다. 여과 속도가 2cm/s일 때 필요한 여과 자료의 수는, 여과 자료가 여포, 여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은 꼭 이 식을 암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필요한 여포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Q라는 가스량 나누기 파이 LVF.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Q의 시간 단위가 미니처고 속도의 시간 단위가 세커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미니처를 세커로 고치든 세커를 미니처로 고치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쳐서 단위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Q라는 값은 지금 가스량이 1200m의 삼성/mini처인데 속도의 시간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미니처를 세커로 고칩니다. 그럼 1분은 60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이 곱하기 D가 직경입니다. 20cm는 미터로 고치면 0.2m예요. 그리고 L은 16m, 그리고 속도가 2cm/s, cm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0.02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99.47이 나오는데, 개수라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올림을 하게 되면 4라는 자리가 한 자리가 올라가니까 몇 개가 되느냐면 100개라는 여과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위를 정리를 했을 때 분자와 분모의 시간 단위가 있으면 분자와 분모의 시간 단위를
동일한 단위로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센티미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던 미터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던 그거는 관계없어요. 단지 센티미터로 풀려고 하면 전체를 길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나타내야 되고, 미터로 계산하시려고 그러면 전체를 미터 단위로 동일하게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력 집진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력 집진 장치에서 효율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이 증가하려고 하면 그 장치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번에 침강실 처리 속도가 작을수록 오랫동안 머물죠. 그래서 밀입자는 작을 입자, 밀입자가 포집돼야지 제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침강실의 입구 폭이 클수록, 여기서 입구 폭이 크다는 소리는 입구 폭이 커져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는 균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는 높고, 그리고 거리는 짧을수록, 무슨 소리냐면 높이가 높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가 높다는 소리는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롭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이렇게 반으로 좁혀줬어요. 그럼 높이를 작게 하면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럼 자기들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부딪히면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지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 반해서 집진기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체류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많은 양의 또는 밀입자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가 작고 길이가 길게 만들어지는 게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랍은 중력 집진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의 함량이 2.0%인 중류를 시간당 5톤으로 연소시킨다. 배출가스 중에 SO2를 CaCO3를 완전히 흡수시킬 때 필요한 CaCO3의 양을 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B를 놨을 때 S와 CaCO3, 그러면 S와 CaCO3를 B를 놨어요. 그럼 S가 2%인데 시간당 5톤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중량으로 계산하네요. 그죠? 그러면 S는 원자량과 분자량이 똑같으니까 32kg일 때 CaCO3도 정답에서 k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aCO3의 여러분들 분자량 계산해 볼까요? CA가 40입니다. 원자량이. 그리고 C는 12, O는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kg. 자, 연료가 지금 얼마냐면 5톤인데 k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kg이에요. 자, 시간당. 이 중에 황분이 몇 퍼센트? 2%. 퍼센트는 떼고 대입합니다.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X. 그래서 CaCO3 양을 계산했을 때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02 곱하기 100 나누기 32.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계산을 하면 312.5kg/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보다는 몇 대 몇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보시다가 그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CaCO3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황산화물은 S와 NaOH만 1대2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전기 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극복이 저항이 10의 12성 5cm보다 높은 경우 투입하는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가장 적정한 상태의 전기 저항이 얼마냐 하면 10의 4승에서 10의 11성 5cm라고 합니다. 자, 5cm가 가장 적정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의 11성 5cm 이상이 되면 역전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10의 4성 이하가 되면 재비산 현상이라고 해요. 재비산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거고, 역전리 현상이라는 것은 스파크가 형성되면서 두껍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비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 보시다시피 NH3를 주입하면 돼요.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NaCl이나 H2SO4, 소다회, 그리고 SO3 이런 물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섭식을 사용하게 되면,
제비산과 역전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번은 암모니아는 어떤 경우에 주입하느냐면 제비산인 경우에 주입하니까 역전리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0%인 전기 집진기를 효율이 99.9%가 되도록 개조하였다. 개조 전보다 집진극의 면적을 몇 배로 늘려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을 해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사용해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ln 1 효율 W2분의 Q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효율은 여러분들 첫 번째 효율이 90%니까 여기에 0.9를 넣어요. 식을 정리하면. 그리고 변화된 값이 99.9%니까 0.999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일정하니까 이 값은 없애세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l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ln 또는 대문자 ln 그리고 로그 대문자 로그 똑같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냐? 계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느냐면 3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값은 굳이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게 통과율이거든요. 1-효율, 1-효율은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ln, 여러분들이 ln 통과율 지금 1-효율은 통과율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 통과됐느냐면 10%가 통과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율은 10%. 여기서 통과율은 얼마죠? 0.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B를 나타냈을 때 첫 번째 면적분의 변화된 면적. 항상 첫 번째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n 10%니까 0.1. ln 0.1%니까 0.001.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값이나 여러분들 이 값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편한 게 있죠. 그래서 1-효율은 통과율로 바로 나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문제에 보면 집진 효율이 50%인 중력 집진 장치와 집진 효율이 99%인 여과 집진 장치가 직렬로 연결된 집진 시설이 있다. 중력 집진 장치로 유입되는 먼지의 농도가 3000mg/m2의 삼성일 때 여과 집진 장치의 출구의 먼지 농도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장치가 지금 여러분들 중력과 여과에 의해서 토탈 효율 한계를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를 이용해서 토탈 효율을 하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농도를 이용해서 토탈 효율, 총 효율 계산하는 식과 전처리와 주처리, 앞에 있는 게 전처리, 뒤에 있는 게 주처리거든요. 전처리와 주처리를 이용해서 효율을 하나 계산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식은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바꿔서 넣으면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식이 한 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 자, 입구 농도가 얼마냐 하면 3000mg/m의 삼성.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C0를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 이타1이라는 것은 50%니까 0.5, 이타2라는 것은 99%니까 0.99.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계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를 생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mg,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죠. 3000mg/m의 삼성 곱하기 1-0.5 곱하기 1-0.99를 하시면 15m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육 공정시험 법규상 시험상의 기재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정확하게 단다 하면 0.1mg까지입니다. 그리고 시험 조작 중에서 적시라 하면은 1분이 아니라 30초죠. 그리고 다번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대요.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것은 1시간 더 건조를 해서 매 g당 0.3mg이야. 그리고 감압도는 진공이라고 하면 15mHgR을 뜻하겠죠.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나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염 방지 시설 중에서 유해가스성 물질을 처리했을 때 협착 장치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협착 장치라는 것은 협착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협착제를 이용을 하는데 고정을 시켜놓고 처리하는 장치와 이동을 시켜서 처리하는 장치 두 개의 장점을 모아서 처리하는 유동. 그래서 고정층이 있고요. 그 다음 이동층이 있고 두 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게 유동이에요. 그래서 관계없는 장치는 나번에 촉매청 연소장치가 관계없는 거죠. 정답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연소 조절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질소산화물이 NOx예요. 질소산화물의 발생 조건을 보시면 돼요.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완전연소 시에서 발생합니다. 완전연소 시라는 것은 연소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온 그리고 과잉 공기 공급 두 가지에서 완전연소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질소산화물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고온 대신에 저온 그리고 과잉 공기 대신에 저과잉 공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 초점은 온도적인 면과 공기적인 면 두 가지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공기를 보겠습니다. 과잉 공기 공급량을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겠죠? 자 연소 부분을 냉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온도는 냉각 맞는 말이죠. 그러면 가번은 정답. 무조건 두 개 중에 한 개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초점을 잘 파악을 하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느냐가 우리가 환경기능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답으로 여러분들이 찾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탈질소 개수를 우리가 K1이라고 나타냅니다. K1이 0.1%대인 어떤 유기물질의 BOD5. BOD5라는 것은 5일 동안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BOD5라고 해요. 200mg/L였다. 3일 후에 남아있는 BOD 값은 자, 3일 후에 남아있다는 소리는 잔존이랍니다. 잔존. 우리가 잔존 또는 잔류라고 해요. 그러면 잔류나 잔존 공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냅니다. BOD3는 BOD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자, 그런데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한다는 소리는 미수를 10을 기준하는 소리예요. 미수라는 것은 K가 가지고 있는 미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1이 지금 0.1%대 T라는 것은 3일 BOD라고 그랬으니까 T가 3일이 돼요. 그럼 뭐가 없어요? BODU가 없어요. 그래서 BODU를 우리가 계산하러 갑니다. BODU를 계산하기 위해서 BOD5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BOD5라고 주어지면 소모 공식입니다. 그래서 BOD는 잔존과 소모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차이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잔존식은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예요. 자, 여기서 미수는 여러분들 한 번 주어지면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상용대수는 미수가 10. 그래서 미수를 10을 씁니다. 자, 그런데 식에 보시면 여기 1-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1-가 없죠. 그래서 잔존이라고 나와 있으면 1-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며칠 BOD라고 나오면 소모 공식이기 때문에 1-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BOD5가 얼마? 200mg/L. 그래서 대입은 200mg/L. 그리고 1-10에 K1은 0.1%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T는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면 10의 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의 X라는 계산기에 값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BODU를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식에서 정리를 하면 BODU가 292.50mg/L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된 값이 BODU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OD3를 계산하게 되면 146.6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불소 제거를 위한 폐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불소 제거라는 것은 F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소는 우리가 응집을 시켜서 처리를 해요. 응집을 시켜서 처리하는 게 화학침전법. 응집이라는 것은 침전을 시키는 것을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보기 있는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오니까 답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18번 1노르말 H2SO4 용액으로 오른 것은 N을 노르말이라고 읽고요. H2SO4를 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서 1몰이라고 하면 1몰은 분자량을 뜻합니다. 반면에 1N을 노르말이라고 하거든요. 노르말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뜻해요. 자, 여기서 가수라는 것은 뭐냐면 황산처럼 산은 H를 가지고 있거든요. H의 개수가 바로 여러분들 가수예요. 그러면 몇 가냐? 2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나타냈을 때는 분자량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H가 여러분들 H2SO4에서 H의 원자량이 1이죠. 2개 있어요. S의 원자량은 32, O의 원자량은 16인데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98이에요. 따라서 1몰은 98g이에요. 반면에 노르말은 98g 나누기 H가 2개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용액은 몰 농도의 단위를 잘 살펴보시면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예요. 그리고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노르말이 EQ거든요. EQ 퍼 리터. 항상 1리터를 기준해요. 그럼 여기서 1리터라는 것은 1000ml죠. 1리터가 아닌 걸 먼저 지우세요. 납은하고 답은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98g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몰. 98g 나누기 2. 다시 말해서 49g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노르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노르말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왜? 98g 나누기 2가 49g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녹아 있으면 몰,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녹아 있으면 노르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A2 플러스, CA라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의 농도가 40mg/L, Mg2 플러스, Mg라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농도가 24mg/L인 경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mg/L as CaCO3라는 것은 기준물질을 CaCO3, 다시 말해서 탄산칼슘을 기준물질로 나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경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경도 mg/L는 경도 mg/L 나누기 50g은 칼슘의 농도 나누기 20g 플러스 마그네슘 나누기 12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g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물질이 CaCO3거든요. CaCO3가 100g짜리예요. 근데 CA가 지금 2 플러스거든요. 몇 가짜리냐? 2가짜리예요.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100g 나누기 2가 되니까 5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에요. 근데 2가니까 항상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40에서 2를 나누면 20g. 그리고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g.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는 12g. 결론은 여러분들이 경도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도를 계산하는 물질이 5가지가 있는데 왜 2개밖에 안 하느냐? 주 대상 물질이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2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의 농도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느냐? 40mg/L. 마그네슘 농도 자리에 여러분들 24mg/L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50을 곱하면 200mg/L라는 경도가 나오죠.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칼리도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알칼리도가 뭐냐면 우리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느냐 하면 OH-, CO3-, HCO3-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물질이 들어있으면 알칼리성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물질을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알칼리성 물질이니까. 그래서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의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의 총량, 다시 말해서 물에 녹아 있는 이 세 가지 이온의 총량을 알칼리도라고 합니다. 가번에 보시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 다시 말해서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거죠. 다음에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수산화물, 중탄산염, 탄산염. 그래서 OH-가 수산화물, CO3-는 탄산염, HCO3-는 중탄산염이라고 합니다. 알칼리도는 화학적 응집이나 물의 연수와 부식 제어를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라번에 pH 7까지 낮추는 데 주입된 산의 양을 CaO로 환산한 값을 총알칼리도라고 하는데, 총알칼리도라는 것은 설명에 있는 것처럼 총알칼리도라는 것은 처음에 pH에서 pH 4.5까지 중화시키는 데 소요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지시약이 메틸오렌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메틸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pH가 4.5예요. 그래서 총알칼리도를 알칼리도를 ALK라고 하는데 M알칼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알칼리도가 총알칼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준물질은 CaCO3. CaCO3는 탄산칼슘. 그래서 경도나 알칼리도나 산도를 나타내는 기준물질은 CaCO3라는 탄산칼슘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기준물질만 찾아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물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 산도, 알칼리도 모든 것들은 CaCO3라는 탄산칼슘을 기준을 한다는 거. 그리고 21번에 보면 유기물을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했을 때 최종 산물은, 여러분들 유기물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CHO로 구성된 물질이 유기물이에요.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그러면 호기성 분해를 하고 현기성 분해를 합니다.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것을 호기성 분해. 그리고 현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 참여하겠죠. 그래서 호기성 분해는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분해는 현기성 미생물. 그래서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호기성과 현기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CHO는 산소하고 결합하며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반면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기성은 유기물의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CO2는 공통으로 나오고, 그리고 CH4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물질이라고 그랬으니까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H2O는 물.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 현상의 분류 중에서 독립침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독립침전이라는 것은 1형 침전이에요. 우리가 침전의 형태를 보면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1형 침전이 되는 거죠. 1형 침전은 무기물에 의해서 유기물의 농도가 낮은 무기물의 침전을 의미합니다. 가번에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하지 않는 입자의 침전으로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침전한다. 입자의 특성에 따라 침전한다는 소리는 입자가 무거우니까 침전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형 침전, 독립침전이 맞습니다. 나머지 서로 응결하여 입자가 점점 커져서 속도가 빨라져서 침전하는 형태는 응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응결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2형 침전을 뜻합니다. 자, 반면에 3번 형태의 답안에 보면 입자의 농도가 큰 경우의 침전으로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행해지는 침전이다. 그래서 3형 침전이 됩니다. 그리고 입자들이 고농도로 있을 때의 침전으로 서로 접촉해 있을 때의 침전, 4형에 해당하는 침전.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염원이 세 가지가 있죠. 수질에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나 폐수, 축산폐수 이 세 가지를 관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점오염원. 반면에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주로 강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에서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죠. 그리고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양을 흡수를 못하죠. 그러면 토양이 가지고 흡수한 물을 토출을 해냅니다. 그때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나 질소나 영양성분을 같이 토출을 시켜서 주위에 있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번에 보면 지표수 유출이 거의 없는 갈수시 하천수 수질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려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양에서 토출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갈수시가 아니라 홍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질학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기상조건이나 지질, 지형 등의 영향이 크다. 답은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확산되면서 넓은 장소로부터 배출된다. 답은에 일간, 계절 간의 배출량 변화가 크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농경지 배수가 됩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중금속에 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자, 중금속에 대한 설명이죠. 중금속에 대한 설명은 만성 질환을 찾아내는 게 가장 쉬워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전기를 흡입 시에 뇌 및 중추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체내에 축적되어서 헌터 루셀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헌터 루셀 증후군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나마타병. 자,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헌터 루셀 증후군과 미나마타병은 HG라는 수원에 의해서 중독이 되게 되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드뮴입니다. 가드뮴. CD를 가드뮴이라고 해요. 가드뮴은 이따이 병. 자, 이따이 병. 그리고 PCB는 카네미 유증. 그래서 가드뮴과 PCB 그리고 수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2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식을 외우세요. H 플러스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프리터. 그러면 pH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느냐면 pH가 2니까 pH 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성 몰프리터 계산기로 사용하시면 0.01 몰프리터라는 값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A 공장의 BOD 배출량은 400 이내 인구당량에 해당한다. A 공장의 폐수량이 200m의 삼성퍼대일 때 이 공장 폐수의 BOD를 mg/L로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인이 하루에 배출되는 BOD는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50g/in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BOD의 농도 mg/L를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BOD의 농도, BOD의 총량, 지금 g으로 나타냈으니까 여기에 인구수를 곱하면 지금 인구수가 400인이에요. 그래서 400인을 곱하면 g/1이라는 총량이 나오거든요. 그 값이 이 값이에요. 그러면 BOD 농도를 g/m의 삼성으로 고쳐서 폐수량을 곱하면 되니까 지금 BOD의 총량은 50g/1 곱하기 400인입니다. 그리고 BOD의 농도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BOD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폐수량이 얼마냐면 200m의 삼성퍼데이. 그래서 여러분들 50g/인 400인에서 200m의 삼성퍼데이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g/m의 삼성이 됐어요. g/m의 삼성은 mg/L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100g/m의 삼성은 100mg/L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 중에서 조류를 이용한 산화지. 여러분들이 조류를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조류라는 것은 왜 조류를 이용을 하느냐?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에요. 그죠? 처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양인자는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있는 CO2와 H2O가 빛하고 반응을 합니다. 빛하고 반응을 해서 CH2라는 세포가 산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광합성을 이 문제 조건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빛. 그래서 햇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햇빛이 정답이 되고 또 이 문제를 다르게 여러분하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요. 조류와 박테리아의 공생관계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류와 박테리아의 공생관계라는 소리는 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박테리아에게 공급하면 그 박테리아가 호기성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공생관계가 나오고 다른 말로는 라군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 라군은 산화지법이에요. 그래서 산화지법을 찾는 문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수자원이라는 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번에 호수는 미생물의 번식이 있고 수온 변화에 따라 성층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상태에서는 깊은 호수나 여러분들 해수 같은 경우에서는 위쪽과 중간과 아래쪽에서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표수는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하수보다 깨끗하며 연종수온이 일정하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라는 표현과 지표수라는 표현이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표수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물보다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보다는 오염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연중수온의 변화가 심한 게 지표수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수량면에서는 무한하지만 사용 목적이 극히 제한적인 수자원은 바닷물이다. 다음에 호수는 물의 움직임이 적어서 한 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에 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며 생활호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우수는 별도의 관거를 통해서 직접 수욕으로 방류하는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식과 함유식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식과 함유식은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분류를 하는 방식을 분류식이라고 해요. 자, 보면 함유식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관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를 별도로 관거를 통해서 이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식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면 62.5m의 삼성포 폐수가 24시간 균일하게 유입되는 폐수 처리장의 침전지에서 이 침전지의 원료 부하를 100m의 삼성포 미터데이로 원료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미터의 삼성포 아워가 있죠. 여기를 보면 미터의 삼성포 데이가 있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포 아워를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62.5m의 삼성포 아워 곱하기 24시간은 하루. 이렇게 계산하면 미터의 삼성포 데이가 됐죠. 미터의 삼성포 데이. 그러면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요? 나누기 길이. 길이가 미터잖아요. 이 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100m의 삼성포 미터 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100과 길이의 위치를 바꿔서 62.5 나누기 24 전체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길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길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 보면 계산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계산 공식을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보통 수질이나 폐기물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해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공식들도 헷갈리고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풀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저자가 왜 책에 있는 방법대로 풀지 않고 이렇게 푸느냐? 이 방법이 더 쉽게, 책에서는 좀 예쁘게 포장하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야 되고 쉽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해야 되는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죠?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반복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저와 만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